연산을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놓치는 안 것들이 되죠. 많이 생기잖아요. 뭐 연산을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화 수학은 꼭 하고 넘어가세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개념은 암기인가요? 이거 되게 의견 많죠. 수학은 암기다. 네. 수학이 암기냐?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 근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요, 사실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수학 개념이라고 하면 초등사가 제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수학 개념에는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정리가 있죠. 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우리가 초등사 교과서에서 평행사변형 약속하기라고 네. 이제 정의를 배워요. 근데 이제 이런 정의는 따지지 말고 외워야 되는 게 맞죠. 아, 그렇겠네요. 그 정의를 이렇게 약속이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외워 암기 정의를 공부하는 방법이라면, 정리는 뭐냐면 이제 정의에서 유도된 성질이나 공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 두 각의 이웃한 크기 합이 180도다.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평행사변형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나올까? 이거를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고민을 해보고 그 과정도 유도를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해가 다 된 이후에 암기,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제 수학이 암기다, 수학이 암기냐? 이런 의견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것 같아요. 그 내용 안에서도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될 숙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로 딱 단정 지어서 암기다, 암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23년 차 초등수학 교재 개발자로서 선생님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개념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는 수학 교과서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근데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는 수학 문제도 별로 없고 문제 풀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수학 교과서는 수학 문제를 막 달달달 풀려고 만든 책들이 아니잖아요. 수학 개념을 배우기 위한 수학 용도로 만들어진 책인데, 한번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 수학 문제 그 교과서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수학 교과서의 이제 발문을 좀 보시면 아이의 생각을 유도해내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문제의 발문들이. 그리고 문제를 그냥 바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왜 이런지 생각해 볼까요? 이런 활동을 해볼까요? 다 이런 발문들이거든요. 왜 이런 발문들로 그러니까 책을 집필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개념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생각의 거리를 이제 끌어내는 그런 질문들을 교과서의 단계별로 싣고 있는 거죠. 진짜 교과서스러운 거죠. 그렇죠. 교과서를 수학 개념 학습을 제대로 하는 그런 책으로 활용을 바라보셔야지, 뭐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되게 좋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과서를 가져다가 우리 아이한테 달달 풀려볼까? 이런 목적으로 책을 보시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교과서 자체가 집에서 자습하라고 만든 책은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책이죠. 네. 집에서 교과서를 활용하시려면 가지고 한번 그거 흐름을 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시키고 이런 단계를 거쳤구나. 이 과정을 부모님이나 아이가 좀 이렇게 보고 그 과정을 이해하면 개념을 학습하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겠죠. 의외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수학 교과서에 보면 다양한 수학 용어들 있거든요. 기호들.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아이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교과서 가끔씩 이제 보실 일 있으면 문제집만 막 여러 번 풀어서 뭐 거기에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수학 교과서에 있는 수학 용어는 다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수학 문해력 기르려면 선생님 생각할 때 어떤 방법 추천하시나요? 독서를 이제 많이 하면 문해력이 키워지는 건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해력도 높아지고 어휘력도 늘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해력과 어휘력이 뛰어나다고 수학을 자동적으로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풀이를 잘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수학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통해서 생기는 거지 독서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지기는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의 장점을 모두 갖춘 거 위에 플러스 수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히 동감하는데 예를 들면 달리기를 잘하면 축구를 잘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달리기만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찰떡 같은 게.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수학 문해력을 기르려면 어떤 방법 추천하세요? 우리 엄마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자꾸 틀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정말 그래서 틀린 건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슴 아파. 꼼꼼하게 읽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쵸, 억울해. 나는 꼼꼼하게 읽었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은요. 다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가 용어를 이해가 안 몰라요. 돼서 그렇죠,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신발이 뭐 4켤레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더하기 빼기 문제에서 켤레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일상 용어의 그 어휘력이 좀 딸려서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라면 독서가 필요하겠죠.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도 키우고 배경 지식도 키우고 사실은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 용어에는 문제가 없어.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경우인데도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우리 용어 중에서도요. 일상 용어와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하늘 높이 나는 새에서의 그 높이랑 수학 문제에서 삼각형의 높이 요거는 사실 요 쓰임이 살짝 다르잖아요. 수학적 용어들 이런 것들은 수학 문제를 통해서 좀 제대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놓는 것도 필요하죠. 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실수를 했어요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실수 줄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를 좀 분석적으로 읽는 연습은 필요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왜냐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그냥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읽어도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지만 수학 문제를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놓치는 것들이 되죠.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면서 읽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연습할 때 좀 가장 좋은 방법 3가지 정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수학 문제 좀 거꾸로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수학 문제에서는 보통 구하려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그쵸. 앞에 뭐라 주저주저 조건이 나오고 네가 구해야 될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 연습시킬 때는 자, 맨 마지막 먼저 읽어봐. 그래서 네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걔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표시해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거꾸로 읽으면서 분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한번 이 수학 문제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래?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수학 문제를 이제 집필을 할 때도요. 어떤 해당 단원에서 그거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수의 덧셈이다. 걔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을 시켜요. 살도 붙이고 조건도 좀 추가하고 함정도 좀 넣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들 좀 바꾸는데 결론은 한 가지. 그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자들도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으니 그럼 네가 한번 문제를 좀 놓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뭘 물어보기 위해서 냈을까를 한번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것들 가끔씩 시켜요. 주어진 대로 다 계산해서 풀려고 하기보다 약간 다른 시선으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좀 분석해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보는 이 시각이 훨씬 넓어져요. 그런 연습도 좀 시켜주시면 좋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끝판왕이긴 한데 문제를 그럼 네가 직접 만들어봐라. 이런 것도 끝판왕이다. 저는 약간 추천은 저학년 친구들한테 추천해요. 이게 오히려요? 고학년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 복잡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저학년 때는 사실 이거 되게 도움되거든요. 본인이 배우는 연산식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은 본인의 이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을 묻는 요 식에 대한 이해도 훨씬 정확하게 되고 서술형 연습도 되고 어휘력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저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 꼼꼼히 읽어라 10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한 번 문제 만들기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난제 중에 하나가
연산이에요. 영원한 숙제, 연산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저 연산 질문은 진짜 너무 진짜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음. 이제 연산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얘야말로 아이들의 성향이나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연산을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고 저학년이라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냐면 수 감각을 키우는 게 먼저거든요. 수를 좀 갖고 노는 게 되는지 10의 보수를 자유자재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맞추셔가지고 저학년에서는 이제 수 감각을 키우는 쪽의 연산 학습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들 그런 좀 불안해하세요. 아니 연산 맨날 꾸준히 시키지 않으면 속도 늦어지고 정확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년이나 학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연산도 그냥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쵸. 계속 얘가 지금 올해까지만 공부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매일 시간 제고 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학년에 연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심하니 사고력이니 이런 것보다 자기 본인 학년의 연산은 반드시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연산 수준이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산 다음으로 고민이 심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화 수학은 꼭 하고 넘어가세요라고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인데요. 그럼 심화 수학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세요? 교재 어디까지라고 저는 정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약간 넘어서는 정도를 좀 고통을 조금 주라는 거지.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되고 네. 도전해서 해볼만 한데? 라고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이에게 자꾸 도전을 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눠서 보면 저학년 친구들의 수학은 사실 교과 수학은 아직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요즘에 교재들 되게 많잖아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고 뭔가 익숙치 않은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로 아이들에게 생각의 틀을 좀 넘어서는 연습을 시켜주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엄마들이 어떤 고민하시냐면은 심화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면 3학년, 늦어도 5학년 수업부터는 심화 수학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따라오는 고민들이 뭐냐면 심화 수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시켜봤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고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엄마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진도 너무 늦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 아마 아이들 키우는 선배맘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그게 고민이 진짜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 아실 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진짜 그렇다고 힘들어하고 속도가 늦어진다고 해서 심화를 안 하고 그냥 진도만 쭉 뺐어. 그거 그냥 헛진도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리는 건 더 오래 걸려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 예전에 쓰신 책에서도 제가 이제 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네. 이런 말 우리 계속 많이 하잖아요. 초등 시절에는 속도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 탄탄하게 수학 심화까지 다지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학 심화 문제집은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사실은 이게 목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얘네들은 수준이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최상위는 기본으로 한다. 최상위는 한다. 그러면 근데 그 뒤에 있는 위에 심화 수학도 또 해요? 점프항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올림피아드나 점프항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한 친구들만 하고요. 아이고. 일단 기본 세팅은 최상위나 최고 수준 정도까지로 잡고 있는데 어떤 질문들 하시냐면 최상위 수학에서 하이레벨 맞아요. 그건 좀 빼고 가면 하면 안 안 돼요. 돼요. 뭐 이런 그쵸. 것들 그게 제일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말씀하시는데 그 심화 수학을 할 때 우리가 이 교재를 100% 채우고 넘어가야 돼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한 50%의 문제만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꼭 도전을 해서 그걸 시도해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려운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다양한 경우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요? 처음 보는 듯이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의미가 있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요. 네, 대치동 키스를 제가 3번째 출연하는 건데 자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등수학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책을 내셨고 그 내용을 9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내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